네, 어서 오세요. 그 6세기에 그 이베리아 반도 지배계층이던 그 서고트족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서고트족은요, 전체 이베리아 반도 원주민의 2%, 잘 봐줘야 3%밖에는 안 되는 인구였습니다. 현대 지도를 보면 스페인을 뭐 서고트 땅인 것처럼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실제 이베리아 지역민은 로마 시절 이전부터 정착했던 다양한 히스파니아 부족들이었어요. 각자 다 독립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중앙 권력이 그렇게 밑으로 크게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로마 시절에는요, 이 스페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냐면 황제도 몇 명 있었고요. 하드리아누스 이런 사람이 이제 스페인 사람인데 로마 제국의 황제였죠. 철학가 세네카도 히스파니아 사람들이었고 시인 퀸틀리아누스도 히스파니아 스페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지역민의 역사를 무시하고 뭐 권력도 별로 피우지 못했던 지배층의 역사만 따라가면 스페인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역사 자체를 잘못 배우게 되는 거죠. 당시 그 서고트 왕실은요, 뭐 말이 왕실이지 뭐 그냥 부족장이지 뭐 톨레도라든가 몇 지역을 빼면 말빨이 안 먹혔어요. 국민들한테. 오히려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었던 그 원주민 마음에 들라고 자기들도 스스로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지네가 개종한 다음에는 유대인들한테 이제 개종을 강요했습니다. 안 그러면 추방한다고 뭐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추방했다는 증거는 없고요. 이런 그 유대인들에 대한 왕들의 그 제스처는 그 극소수 자기들 그 서고트 엘리트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홍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고트의 이 극소수 엘리트들은 이베리아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로마의 유산도 가지고 와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원주민한테도 알랑방구를 껴야 되고 교황청하고 또 친화관계를 가져가야 됐으니까 다 권력의 선택이었죠. 그 7세기의 그 서고트 왕실이 이제 법전까지 만들어갖고 이제 진짜로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 이제 그 공식적인 정부로 자기를 표명을 했습니다. 또 나라가 이제 안정되어 갈라 그러죠. 또 따라서 유대인에 대한 뭐 특별한 제재도 없었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나라가 이제 조금씩 안정이 되어 가니까. 서고트 시대의 그 유대인들이요, 탄압받았다 이런 건 다 추측이에요. 잘 과장된 거죠. 근데 뭐 서고트 정권이 이제 안정이 될 때 해필 그 남쪽에서 아랍인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지브랄타를 건너갖고 계속 북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711년 서고트 왕실이 무너지죠. 예, 이베리아의 그 이스파니아 민족들이 무너진 게 아니라 왕실만 장악하고 있었던 서고트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왕까지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서고트족들이 왕실에 앉아있던 그 시절이 한 250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족적도 뭐 톨레도에 가야 뭐 좀 족적이 있을까. 아랍인들은 계속 북진했습니다. 또 이슬람 치하에서 히스파니아 백성들하고 유대인들은 정말 잘 살았어요. 같이 공존했고 아랍의 문명을 모두 발전시켰습니다. 우마이야 왕조라 그러죠. 그래서 아랍 통치자들은 유대인들한테 재산까지 맡기고 지방 통치권도 주고 영주도 많이 만들어주고 무역 투자하게 하고 특히나 이제 코르도바 중심으로 그 상업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711년부터 1100년까지 한 350년? 예, 380년? 유대인들의 르네상스였어요. 네, 이슬람의 르네상스인 동시에 유대인의 르네상스이기도 했다고요. 공존하고 잘 살았으니까. 그 공존의 기간이 말이죠. 좀 길게 본다면 중간에 이제 티격태격이 좀 있었는데 1300년대까지 갑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 550년, 길게 보면 한 550년, 짧게 봐도 350년 유대인들은 이 스페인 땅에서 매우 번성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스페인 지역에 살던 그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을 세파라디라고 불렀거든요. 세파라디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피난왔다 그 말이에요. 응? 바빌론에서 피난왔다 그 말이에요. 피난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세파라디라고 하는 게. 뭐 어원적으로 따지면 뭐 다른 식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 저기 스페인 땅에 살고 있었던 스페인 사람들이 스페인이란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세파라디라 부르는 건 사실이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는 피난 온 사람, 안식처 이런 뜻이 있다고 말해요. 이베리아 반도에서 유대인들은 르네상스 시절을 거쳐 나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페인은 말이에요. 로마의 유산, 뭐 미미하지만은 서고트족 왕실의 유산, 거대한 유대교의 유산, 또 이슬람, 또 이제 뭐 유대교보다 더 거대한 이슬람교의 유산, 또 이베리아 토착 문화 이런 게 모두 함께 구성된 복합 문화 지역이다 말이죠. 10세기부터 이제 아랍 왕조가 이제 분열합니다. 예. 그러면서 동시에 그 북부의 그 카스티아, 레옹 뭐 이런 아라공 뭐 이런 가톨릭 왕국들이 15세기까지 줄기차게 침범해 들어가요. 남하합니다. 남하. 옛날에 우마야 왕조가 스페인 땅에서 북상했듯이 가톨릭 국가들은 계속 남하해 왔다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가톨릭과 이슬람 사이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갈등이 벌어지고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데 그 사이에서 유대인들은 뭘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이슬람 사회에서 고위 공직도 했고 성주도 했고 영주도 했고 금융 활동도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국가가 내려오면 가톨릭 국가에 또 달라붙었어요. 그런 일이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이런 거는 역사에 잘 안 나오죠. 응? 스페인의 유대인들이 그 가톨릭이 이베리아 반도를 계속 재정복해서 들어갈 때 유대인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잘 기술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협잡이 있었던 거예요. 몇 가지 예만 뭐 역사에 좀 드러나지 실은 전반적으로 협잡했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오죽하면은 1066년 이 무슬림 사람들이 자국의 유대인 국무총리를 살해해버립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국무총리를 맡고 있었거든요. 돈이 최고니까요. 1148년에는 무슬림 왕이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했어요. 근데 추방은 안 시켰어. 왜 그랬을까요? 자산을 뺏고 왜 가톨릭 국가들한테 전쟁 자금을 대주느냐 이거죠. 예. 배신자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재산을 몰수하고 그랬던 거예요. 솔직히 가난한 가톨릭 국가가 무슨 돈이 있어갖고 수백 년 동안 무슬림과 전쟁을 벌입니까? 어디선가 돈이 들어왔죠. 그러나 스페인 땅은 유대인의 금융 네트워크가 탄탄했다고요. 유대인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톨릭 국가도. 이슬람도 물론 마찬가지였겠지만 이슬람은 자체적으로 돈이 많았고 1212년 톨레도에서는요. 기독교도들이 반유대주의 폭동을 일으켰다고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미쳤습니까? 폭동을 일으키게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이 꼴 보기 싫어서? 아니에요. 자기네들과 너무 다른 방식으로 이 나라가 막 쪼그라들기 시작하니까 자꾸 적군에 붙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또 그게 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또 보는 문화도 있었지만 뭐 아무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1000년 이후 가톨릭 국가의 침입 때문에 이베리아 반도에서 끝없이 고통받고 죽고 추방까지 당하고 재산도 몰수당하고 집이 불타고 이런 사람들은 무슬림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냐고. 유대인들은 항상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 간에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실제 역사가 그렇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무슬림과 가톨릭 국가 사이를 오고 가면서 돈 주고 자기 지위를 보장받았다고요. 유대인들이 무슨 고통을 받아야 받기는. 하물며 과도기 시절에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슬림에 비하면 세 발의 피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피해자 척을 많이 해요. 지네만 세상에서 다 고통받았다고 엄살을 떨고 있단 말이에요. 스페인의 역사도 지네가 그렇게 써놨어요. 서구 역사가들이 이제 화를 많이 내잖아요. 지난 19세기, 20세기 스페인 역사 써진 것에서 유대인 박해를 자꾸 얘기하는데 스페인에서 무슨 유대인 박해가 있었냐고, 무슬림보다 더 박해받았냐고 막 따지고 든다고. 이제는요, 시대가 좀 달라지니까 그렇게 된다고. 북부의 가톨릭 왕들은 말이에요, 돈 많은 유대인들한테 돈을 꿔갖고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보호해줘야지 돈이 계속 들어오잖아. 근데 이제 유대인들한테 돈을 너무나 많이 꾸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 부자 유대인을 소리성으로서 죽여버리든가 추방시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고. 스페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유럽 전역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럽 왕실이 아주 도둑놈 심보를 많이 갖고 있죠. 프랑스 보세요. 프랑스 그 필립 4세 보세요. 유대인들한테 자기 아버지 루이 왕이 빌린 돈까지 합치고 자기도 빌린 돈 합치면은 국가 GDP 전체에 가까울 정도로 돈을 많이 빌렸잖아. 그래갖고 유대인들한테 돈 갚기 싫으니까, 응? 성전 기사단, 응? 포함해서 유대인들을 탄압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스페인도. 근데 스페인은 그렇게 또 심하진 않았어요. 아무튼 간에 14세기까지 무슬림하고 유대인들은 가톨릭 국가 공격 속에서 스스로 개종하거나 추방당하거나 스스로 방어하거나 그러면서 공존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부자 유대인들은 더 공존을 잘했습니다. 가톨릭 왕실에 돈을 대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테면 알퐁소 10세 같은 경우는 13세기 이 카스티아 왕이잖아요. 교황 말을 거부했습니다. 무슨 유대교를 개종을 시켜. 그냥 간병 냅둬요. 냅둬. 그리고 유대인들을 고위 공무원으로 많이 발탁했다고. 그들한테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뭘 특별하게 탄압을 받아요. 14세기 말 그 가톨릭 왕들이요, 이베리아 반도 전체를 이제 장악해 들어가고 무슬림들을 저기 그라나다 남쪽으로 청소하듯이 쓸어내버렸죠. 이제는 말이죠, 나라 전체가 이베리아 반도 전체가 장악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라의 정체를 세워야 됩니다. 이 카스티아하고 레옹하고 아라공,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황청과 손을 잡고 가톨릭으로 완전히 개종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국민총화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제부터는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개종해야 했고요. 가톨릭 왕들이 봤을 때도 그게 옳았습니다. 국채를 세워야 되니까요.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는 안 그랬습니까? 또 21세기에는 안 그래요? 18세기에 말이에요, 프랑스 혁명할 때요. 또 그 이전에 영국 혁명할 때 말입니다. 국채를 세우려고 의회와 왕들이 서로 마구마구 싸우다가 서로 죽였잖아요. 응? 국채를 자기들이 세우겠다고 종교를 반반씩 나눠가지고 난리 피우고 종교 전쟁도 일으키고 말입니다. 갈기갈기 서로 찢어 죽였잖아요. 19세기에는 어땠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주공화국을 세우겠다고 옛날 왕당파 같은 사람들 모두 처형시키고, 안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왕정파가 잡으면 의회주의자들 추방하고, 의회가 잡으면 왕정 추방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국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요. 스페인도 마찬가지였다 그 말이죠. 이사벨라 여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요, 공산국가는 안 그랬어요? 반동 부르조아라고 처단 안 했습니까? 중국은 안 그랬어요? 소련은 안 그랬어요? 또 미국하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니 하는 허울을 지키겠다고 빨갱이라 그러면서 사회주의자들 안 때려잡았어요? 다 국채를 지키겠다는 욕심 하에서 벌인 일 아닙니까? 역사도 똑같아요. 14세기, 15세기는 오히려 더 심했죠. 그때는 이데올로기가 가톨릭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게다가 14세기 말에 이제 가톨릭 왕들이 이제 승승장구하니까
그런 일이 더욱더 많이 벌어졌죠. 게다가 유대인들한테 빌린 돈 안 갚으려고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폭력적으로 대하기 시작했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선택받은 부자 유대인들은 가톨릭 왕실과 같이 공존했지만 돈 없는 것들은 그냥 다 추방시키고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개종을 위한 본격적인 종교재판소는 100년이 지나서 1478년에 만들어져요. (1478년) 교황이 이사벨라 여왕하고 페르난디드 왕한테 카스티 왕한테 이제 스페인이 통일 대국이 된다. 종교재판소를 세워서 국채를 튼튼히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교재판소장 천거를 해다오. 그래갖고 이사벨라 여왕이 토르케마다라고 하는 사람을 재판소장으로 추천해가지고 1481년 6명의 유대인을 화형시켰습니다. 그래서 되게 상징적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종교재판관 암살 사건도 생겼고요. 또 아이를 불태우는 또 유대 종교의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토르케마다가 더욱더 그 유대인들을 찾아가지고 색출하려고 그랬다고. 겉으로는 가톨릭인데 집에 들어가면 이제 유대 의식을 치렀기 때문에 이건 밀정이었어요. 그 당시로서 본다면 간첩이었다고. 또 히스파니아 백성들도 유대인들의 그런 비밀스럽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고 지방 경제를 자꾸 망가뜨리고 이런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토르케마다는 이제 피를 받아가지고 몰래 유대 의식을 치렀던 유대 출신 가톨릭 교도들을 화형에 처하고 막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사벨라 여왕은 유대인들한테 돈도 많이 빌렸고 또 앞으로도 빌릴 거기 때문에 추방은 안 하겠다고 그랬다고요. 이사벨라 여왕이 원했던 게 아닙니다. 국채를 세우려면 유대교는 확실히 제거돼야 됩니다. 그거는 확실한 사실이야. 하지만 이사벨라 여왕은 유대인들과 같이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추방해서는 아직은 안 됐다고. 추방을 해도 자기가 빚을 많이 진 유대인이라면 추방해도 되겠지만 전반적인 추방을 강조를 하니까요. 토르케마다가 아주 코너에 몰렸죠. 이사벨라 여왕이.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도 왕실을 찾아와서 추방을 취하라고 막 간청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토르케마다 뒤에는 교황이 있잖아요. 교황한테 잘못 보이면 이베리아 통합 왕실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 문제가 생긴다고요. 국제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왕은 부자 유대인을 옆에 두고 또 그러고 싶기도 하고 빚진 유대인은 그냥 또 추방하고 싶기도 하고 돈 안 갚고 싶거든. 또 교황의 유대인 전체 유대인 개정에 대한 명령도 들어야 되겠고 머리가 되게 복잡했죠. 그래서 자꾸 주저주저했다고요. 그랬더니 토르케마다가 그랬습니다. 토르케마다가 그 여왕 앞에 십자가를 내서 던지면서 유다가 예수님을 은전 30립에 팔아넘겼는데 이제 당신도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거냐 그러면서 막 화를 냈다가 말이죠.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라나다 이슬람 왕국을 이제 쳐들어가야 했죠. 그게 이제 마지막 왕국이잖아요. 1492년 1월 2일 겨울날 오후 3시 이슬람 마지막 왕국 그라나다 거기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원로원한테 열쇠를 받아요. 알함브라 궁전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원로원과 또 이슬람의 그 칼리프가 이사벨라 여왕한테 그랬습니다. 신이 당신을 좋아하는 모양이네요. 우리는 아프리카로 물러갈 테니까 당신들끼리 잘 살아보셔. 그랬습니다. 스페인은 이제 완전히 가톨릭 국가로 통일됐습니다. 이사벨라는 3개월을 줄 테니까
4개월을 줄 테니까 유대인들은 모두 스페인에서 나가든가 아니면 개종해라 그랬습니다. 1492년 3월 31일 알함브라 칙령을 내려갖고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는데 개종하면은 추방 안 당합니다. 예, 가톨릭으로 개종하면 돼요. 그래서 개종의 마감 날짜를 7월 31일로 정했으니까요. 4개월이죠. 예, 4개월. 이 4개월 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여왕한테 돈도 주고 설득도 하고 추방령을 걷어달라 그러고 개종령을 걷어달라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여왕한테는. 빚을 많이 진 부자 유대인 놈들도 실은 쫓아내야 되겠고 교황청의 말도 들어야 되고 선택적으로 유대인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유대인들은 개종이라도 시켜서 옆에 데리고 싶었고 이런 복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방령이 공포된 3월 31일부터 마감 날짜인 7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만 명의 유대인들이 스페인을 떠났습니다. 여러 종류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었죠. 터키로 막 몰려갔습니다. 터키로. 그래갖고 그 당시 오스만 제국 술탄 바예지드 2세라고 있는데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을 모두 환영하면서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참 어리석은 나라다. 자신의 보물을 모두 나한테 보내줬다. 고맙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말이에요. 유럽 유대 네트워크 중에 가장 부자였고 또 그 중에 가장 또 조밀조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페인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스페인의 왕실은 영민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을 붙잡았어요.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그 유대인 공동체, 종교 공동체는 토라를 지켜야 했고 더 이상은 스페인에서 종교 활동을 못한다 그래서 망명길에 올랐어요. 1492년 8월 2일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배를 타고 터키와 프랑스 남부와 또 포르투갈 쪽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에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은 남아있죠. 하지만 개종한 유대인들도요, 결국은 20년을 못 채웠어요. 왜냐하면 스페인의 유대교 공동체 지도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던 금융 공동체, 금융 네트워크가 해체가 됐기 때문에 제 아무리 돈이 많은 유대인 부자이고 가톨릭 왕실에 찰싹 달라붙은 고위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유대 네트워크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네트워크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5년 만에 또 떠나버리고 10년 만에 떠나버리고 1500년대 초가 되면 스페인에는 더 이상 가난하든 부자든 유대인들이 씨를 말렸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스페인은 자금난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스페인의 또 몰락도 불러왔죠. 스페인이 괜히 저기 남미, 멕시코하고 남미로 컨키스타를 떠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돈 찾으러 가는 게 남미를 침공한 겁니다. 꼭 그렇게만 본다기보다 그런 요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이 시절을 말입니다. 유대인들하고 서구 사학자들은 유대인이 핍박을 받은 시대라고 그렇게 이미지를 그려놨어요. 참 정말 아전인수죠, 그죠? 예. 그 당시는요 종교가 헌법이었어요. 유럽에서. 스페인은 더 심했습니다. 가톨릭의 이름을 걸고 무슬림을 쫓아내는 마치 그 십자군 전쟁 같은 일을 벌였기 때문에
종교가 우선이었어요. 교회법이 국법의 상위법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시련을 겪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바 뭔 시련을 그렇게 겪었습니까? 무슬림에 비하면 3발의 피밖에 안 됐죠. 그리고 가톨릭 국가로서는 가톨릭 국가 체제를 세우고 유지하기 위한 주권자로서의 정당한 법을 집행한 거예요. 개종을 강요하고 개종을 거부하면 추방하거나 자산을 빼앗거나 이런 일들 말입니다. 이런 일을 갖다가 수백 년 동안 핍박을 받았다고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렇게 하루 종일 하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게다가 중세 유럽의 문화는 말이에요. 가톨릭 문화는 말이에요. 개종을 하지 않아도요. 자기가 이단임을 선언하고 반성하면 추방 안 시켰어요. 근데 왜 추방을 시켰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일단 국가를 세워야 되고요. 유대인들한테 빚진 돈 안 갚아야 됐고 지방 경제를 많이 무너뜨렸고요. 이 유대인들이 징세 때문에 돈을 많이 빼돌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요. 가톨릭으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고트 시대에 자기네들이 했던 것처럼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뒤에서는 유대의식을 치렀다고. 그러니까 밀정 활동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명백한 밀정 활동이라고 이 종교 시대에는요. 간첩 활동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비밀 유대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하고 페르난디드 왕은 정당한 법을 집행한 것뿐이에요. 그 당시로서는. 하지만은 개종을 안 한 유대인들이나 급박하게 개종을 한 유대인들, 부자들이 아직도 왕실에 있었습니다. 1492년 4월 30일 유대인 추방령이 공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노아에서 있던 사람인데 뭐 카탈루냐에서 태어났다는 소리도 있고 뭐 여러 얘기가 많아요. 유대인은 맞습니다. 이 사람이 가톨릭으로 개종한 다음에 식민지 개척을 제안합니다. 자기가 식민지 가서 땅을 다 뺏어오고 가져올 테니까 반띵하자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사벨라 여왕이 뱃삭을 줘야 되잖아요. 콜럼버스 뱃삭을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어요. 전쟁 때문에 돈 다 써갖고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산탄헬이라고 하는 유대 재무부 장관한테 돈을 빌려갖고 20만 달러 돼요. 지금 그때 이제 17만 듀카 아니다 1만 7천만 듀카였으니까 그 당시 20만 달러 정도 된다고요. 그걸 줘가지고 뱃삭을 주고 서로 반띵하자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가톨릭의 왕실은요 항상 유대 금융한테 돈을 빌렸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원정 보내는데도 돈을 빌려서 갖다 줬다고. 그래서 결국은 1492년 8월 3일 날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떠나죠. 그죠? 그때 그 옆에 몰려들었던 사람들, 채권 파리하고 이랬던 사람들 죄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왕실 주변에 모였어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사벨라 여왕과 같이 왕실에서 같이 모였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여기 지금 있는 다 유대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알폰소 칼레 카스티아 유대인이죠. 로드리고 산체스 유대 검찰관이죠. 그 친척 가브리엘 산체스 카스티아고 아라곤 유대 재무부 장관을 했죠. 그 당시까지도 재무부 장관 했다고요. 무슨 유대인이 탄압을 받습니까? 가브리엘로 카스티아 왕실 유대 비서실장을 했다고요. 베르날 이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아라곤의 유대 금융가였고요. 콜럼버스를 뒤에서 밀어주면서 뭐 나중에 이제 뭐 이익 문제 때문에 아주 뭐 내분도 많이 일으켰던 사람이고 루이스 토레스 카스티아 유대 통역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유명한 스페인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 그리고 아라곤의 유대 재무부 장관 산타넬이 있다고요. 산타넬한테 이사벨라 여왕이 돈을 빌려갖고 콜럼버스 뱃삭을 대줬잖아요. 이랬습니다. 무슨 유대인이 추방을 당하고 유대인이 탄압당하고 그래요. 주요한 유대인들은 다 남아 있었고요. 가진 것도 없이 종교적 신념만 갖고 있었던 유대 중산 서민층 14만 5천만 명만 스페인으로부터 지중해 각지로 흩어졌을 뿐입니다. 이걸 갖다가 역사가들이 자꾸 유대인 추방이라고 말하는데 맞아요. 추방한 거 맞고 추방령 내린 건 맞습니다만은 진짜 추방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슬람 교도잖아요. 솔직히. 응? 죽고 집 불타고 이랬던 고통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잘 살던 유대인도 아니고 개종을 거부했던 착한 가난한 스페인 유대인도 아니에요. 지는 떠나면 끝입니다. 지는 게다가 터키 쪽에 가면 굉장히 환영을 받잖아요. 또 포르투갈 가서도 굉장히 잘 살았어요. 유대인들. 그리고 결국은 카스티아하고 아라곤에 남았던 스페인에 남았던 유대의 부자 유대인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 금융 네트워크가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고 지들도 이제 터키로 떠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지중해로 모여갖고 지중해 상업을 불러일으키고 그랬던 거죠 또. 피해자 코스프레 징글징글 맞습니다. 이 유대인들. 스페인은요 이제 400년 동안 유대인이 없는 땅으로 남았습니다. 뭐 종교개혁 시기에 뭐 한 3,000명 정도 가톨릭으로 개종한 유대인들, 이 콤페르소라고 불러요. 이 유대의식을 치르다가 발각돼 갖고 처형된 사람이 한 3,000 됩니다만 종교개혁 시기에는요 유럽 전체가 가톨릭 기독교인들 모두 만 단위로 죽었잖아요. 유대인만 죽은 게 아니에요. 종교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가톨릭하고 기독교인들이. 루브르 박물관에서는요 1590 몇 년입니까? 98년입니까? 상바르텔미오 성당 학살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3,000명이 죽었어요. 기독교 목사님들이. 종교개혁 시기 한 30년 동안 한 3,000명 유대인들이 처형당한 거는 다른 기독교인들 처형당한 것보다 그거 세 발의 피라고요. 뭘 그걸 갖다가 스페인 종교재판소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처형을 했네 말았네 이런 소리를 하냐고요. 다 지네가 국법을 어겼으니까 그런 거지. 유대인들 원래 그 이단들은 추방을 안 했어요. 이단을 추방하면 그 추방된 장소에서 또 이단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효과도 없었고 그건 가톨릭의 정책이 아니라고요. 교황청의 정책이 아니에요. 개종시키거나 반성을 시키고 살려준다고요. 그렇게 몇 가지 제한사항을 두고 그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유대인을 왜 추방시켰을까요? 정직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일단은 되게 비밀스럽게 유대 의식을 치르고 그래갖고 이 기독사회를 흔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게다가 또 교황청으로서는 기독교의 아버지가 유대교로 가는 열등감도 갖고 있었다고 또 그런 게 또 있었어요. 또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을 하면서 되게 구두쇠로 활동을 했고요. 유통망에 혼란도 갖고 왔다고. 그런 문제들을 자꾸 일으켰어요.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징세를 시켰는데요. 지방경제를 계속 악화돼요. 유대인들이 징세를 나가게만 하면 그 지방경제가 자꾸 무너진다고. 이놈들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또 유럽 왕실에 봤을 때는 유대인들한테 빌린 돈 안 갖고 싶다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자가 많아. 주로 다이아몬드, 뭐 진주, 금 이런 거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놈들 돈도 좀 뺏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아주 주기적으로 벌어졌어요. 그런 게. 이거는 이제 유럽 왕실이 아주 잘못하는 거죠. 유럽 귀족들도 그랬어요. 서로 귀족들 서로 간에 전쟁한다고 유대인들한테 빚졌다고. 빚을 탕감하려면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빚진 유대인 죽이든가 아니면 추방시키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추방령이라고 하는 거는 유럽 귀족들이 빚 안 갚으려고 추방시킨 경우가 많았다고. 억울하죠. 유대인이 봤을 때는.
하지만 그쪽에 네트워크에 그렇게 있다 보면 할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빚을 빌려주고, 안 빌려주면 되잖아. 근데 꼭 빌려주려고 그래. 빌려주고 살해당하지 않는, 추방당하지 않는 방법을 나중에 찾게 돼요. 지중해 터키에서 찾게 됩니다. 터키. 두 국가를 서로 충돌시키는 거예요. 그 로스차일드가 했거든요, 나중에. 근데 조셉 나지라고 하는 유대인이 터키에서 그 노하우를 배웁니다. 양쪽에 다 빚지게 만들어서 어느 한쪽에 빚을 안 갚으려 그러면 이쪽 빚진 사람한테 쳐들어가라 그러고 두 국가 A, B를 충돌시키는 그런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그게 앵글로색슨 정치의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뭐 딴소리고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또 국가를 세우고 집권 세력이 바뀌게 되면 희생양으로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는 어떤 홍보 작업을 또 했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세력을 형성하는데 교황청을 뒤에 업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것이 국가를 세우는데 되게 필요했던 일이다. 그 말입니다. 스페인의 종교재판소는요, 1478년에 세워져서 1834년 350년이 지난 다음 폐지가 됐고요. 유대인 추방령 1492년에 내려진 유대인 추방령은 1968년 527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400년 동안 스페인에는 유대인이 없었어요. 400년이 뭐야? 500년 가까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재판소가 폐지가 되고 이제 유대인들 들어와도 괜찮다. 은근하게 허락을 해줬더니 1933년까지 스페인으로 들어온 유대인은 고작 4,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당시 나라에 좀 볼륨이 있다 싶으면 수십만 대로 유대인들이 몰려 살았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250만, 300만 명이 있었고요. 폴란드에 300만 명 있었고요. 근데 스페인에서는 고작 4,000명. 2015년이 됐습니다. 스페인의 유대인 수는 고작 12,000명입니다. 따라서 스페인에는 말이에요. 500년 동안 유대인 문제가 없었어요. 최소한 500년 동안 유대인들의 서유럽을 그렇게 달구었던 유대인의 문제가 없었다고요. 반유대주의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게 스페인과 다른 서유럽의 틀린 점이에요. 다른 점입니다. 나중에 이제 프랑코 정권은 말이에요. 히틀러랑 친했잖아요. 하지만 중립을 취했고요. 2차 세계대전에 참가 안 했어요. 그래갖고 유대인 홀로코스트니 뭐니 그런 게 뭔지를 몰라요. 스페인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서유럽인들이 뉴렌베르크 재판소를 열어가지고 홀로코스트를 전 세계에 수출을 했잖아요. 그 영향을 스페인도 받지 않았다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스페인이 외교적으로 고립이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껄끄러웠던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또 더욱더 적대적으로 변했고, 다행히도 홀로코스트 이데올로기에는 전혀 물들지 않은 나라가 돼버렸다고. 이 스페인이 대신 유엔하고 나토에서 배제됐죠.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프랑코 정권이 이제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요? 아랍세계랑 붙은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랑 교역을 되게 강화하고 아랍세계, 특히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 군주국과 관계를 강화했고, 이란하고도 관계를 강화하려고 그랬고, 이라크하고도 친했고요. 나중에 이제 유럽 경제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이스라엘 국가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가 1986년이에요. 프랑코 죽고 훨씬 지나서.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하고 외교 관계를 텄다고. 유럽에서 가장 늦게 이스라엘을 인정을 해줬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멀리하고 스페인은
중동 국가들과 외교를 굉장히 깊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도 되게 친했고요. 우정을 되게 유지하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스페인이 서유럽 일반 국가와 다른 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독자적이었다고요. 활동이요. 이스라엘의 이데올로기에 넘어가지도 않았고 서유럽과 앵글로색슨의 홀로코스트 이데올로기에서도 되게 자유로웠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현대 스페인은 말이에요. 자기네 나라에 유대인 센터를 일부러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과거 유대인 종교 재판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후손이라도 있으면 언제라도 얘기하라 그랬고요. 배상을 해주겠다 그랬고 1492년 500년도 훨씬 지나가 버린 그때 추방당한 유대인의 자손들이 있다면 국적을 주겠다 그랬고요. 그렇게 유대인과 화해의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나라가 서유럽에 별로 없어요. 물론 바르셀로나 같은 대도시에는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의 반유대인 정서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유럽에서 가장 반유대 정서가 없는 나라가 바로 스페인이에요. 객관적인 나라다 그 말입니다. 스페인은. 그 이스라엘 정부는 말이에요. 유대인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유대인이라고 정말 헛소리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그러나 한국의 많은 사람도 믿으려고 그래요. 유대인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유대인이고 페미니스트는 여성이고 여성은 페미니스트고 이거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흑백 논리를 확 갈라버리잖아요. 네타냐후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지만 스페인은 둘 사이를 철저하게 분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이해를 하고 외교를 해나갔다고. 그래서 중동의 외교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한테는 되게 친절했습니다. 아일랜드도 그렇고 노르웨이도 그래요. 주대가 있는 나라예요. 아일랜드와 노르웨이는.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비판하지만 유대인들을 제일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가 또 아일랜드와 노르웨이예요. 이런 거라고요. 네타냐후만 정신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민만 정신병에 걸려 있다고. 지네가 유대인인 줄 알아요. 유대인의 발가락의 때밖에 안 되는 게 이스라엘 국민들이에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페인은 말이에요.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을 집단 학살 국가라고 제소를 했고요. 2023년에는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하는 것을 보고 유엔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2024년 스페인 정부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자국에는 유대인 센터를 지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그만큼 스페인은 서유럽 전체에 퍼져 있는 시오니즘이라든가 유대인 학살이라든가 이런 이데올로기로부터 매우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외교를 해왔던 겁니다. 페드로 산체스가요. 이스라엘을 인종학살 국가라고 매번 비난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겠다 그랬죠. 하지만 뒤에서는 수출했어요. 6만 개 정도의 무기를 텔아비브로 수출했다고. 팔레스타인을 그토록 지지한다면서 이스라엘한테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를 공급했던 게 스페인 정부다 그 말이에요. 이건 완전한 삑살이죠. 이건 실용주의 노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열하고 창피한 외교라고. 이런 삑사리가 날 정도로 이 스페인 정부가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독자적이라고 말이에요. 물론 산체스 정부 내부에요. 스페인 그 정치가요 웃기잖아요. 좌우로 나눠갖고 친이스라엘 반이스라엘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투표도 보통 50-50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좌가 50, 우가 50 그래. 얼마나 충돌하고 사느냐고요. 이거 좌우 정치가 이렇게 나라를 망쳐놓는다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편견이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부 정치 때문에 누구 말을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비난을 하다가도 이스라엘에 무기도 팔고, 이런 이제 엇박자 정치를 한 적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완벽한 갈짓자예요. 이건 산체스가 아주 잘못한 행동이죠. 아무리 내부 정치가 왜 이스라엘에 무기 안 파느냐고 막 정치적으로 막 공격이 들어오고 막 정당 싸움에서 패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도 할 수 없이 그랬는 모양인데, 줏대가 있으려면 계속 줏대를 가져야죠. 그래야죠. 아무튼 스페인은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500년 동안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대인과 연관된 어떤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모든 이로 자유로워요. 그리고 1986년 유럽 공동체에 들어와서 나토에 가입을 했고요. 이미 오래전에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한국이 방위 조약 맺은 그 비슷한 시절에 같이 맺었다고. 그래갖고 미국의 해군하고 공군기지를 스페인에 만들어줬습니다. 한국과 똑같아요. 한국의 평택이랑 똑같다가 말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인과 어떠한 관련이 없어요. 한국은요. 접촉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죠. 미국 기지가 한국에 있죠. 스페인과 똑같죠. 하지만 스페인과 한국의 다른 점은 뭐냐면, 스페인은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비판하고 있다는 거, 40년 동안 중동 외교에 집중했다는 거, 이스라엘을 비난했어도 미국과 어떠한 외교적인 마찰이 없었다는 거. 한번 그렇게 잡히면 잡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 정청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비판 발언을 두고 한국 외교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 모양인데, 저도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이 그림을 봤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목이 저렇게 적혀 있길래, 만약 이렇게 얘기한 게 맞다면 이 정청래라고 하는 사람 말이 맞아요. 지금 한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는 이스라엘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한국의 주권을 공표한 거예요. 지금까지 주권 없이 살아왔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모양인데, 해외 특히 이제 강대국이라고 하는 유럽, 특히 유럽 같은 데 가보잖아요. 또 미국, 당연히 미국 가보잖아요.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 가보잖아요. 그래갖고 그래도 좀 공부 좀 했다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한국의 주권이 있습니까? 무슨 한국의 주권이 있습니까? 미국의 꼬붕인데. 미국이 주권 다 쥐고 흔들잖아요. 100이면 100사람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이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걸 공표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외교사에 한 획을 그었다는 거예요. 정청래가 잘 본 겁니다. 이거는. 주권을 가진 자랑스러운 나라가 돼야 되겠죠. 언제까지 그렇게 미국의 꼬붕으로 살고, 꼬붕으로 사는 게 현실적 선택이라고 하는 스스로 사대주의에 완전히 매몰된 늙은이들로 살다가 죽을 겁니까? 감사합니다.